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청취자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좀 부끄럽네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몇 마디 해보자면 사람들은 다들 본인이 평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각자 집안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나 있는 얘기 같으면서도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저도 그런 갈등을 겪어왔고 이 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서도 사람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더라고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아주 흔한 문제인데도 막상 닥치면 해결이 쉽지 않은 법이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야 하는 관계가 때론 그 무엇보다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더 깊게 남곤 하죠.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가족이란 무엇일까? 신뢰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도 한 번쯤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친구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 또한 그 부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남편은 성격이 정말 좋아서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부모님도 금세 그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를 듬직하게 여기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선 제법 유별난 면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다고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다만 제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종종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였죠.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여셨어요. 냉장고 속을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으셨어요. 아니, 이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야?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러고 살면 속이 편한가? 어머니, 제가 좀 대충 넣어놨네요. 다음에 더 정리 잘 해둘게요. 아니, 얘야. 이런 거 그냥 둘 수가 없지. 반찬은 이렇게 한 칸에 모아놔야 쓰기 편하지 않아? 그리고 야채는 이쪽 칸에 둬야 오래가고. 설마 이런 기본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도 별거 없구만. 어머니, 저도 아직 이런 살림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 반찬통 이건 너무 크잖아. 이런 거는 작은 통에 덜어서 넣고 큰 통은 다 먹고 나서만 넣어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특유의 유별난 면모가 있어 약간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특유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 저한테 뭐라도 챙겨주고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생겨서 들떠서 그러시는 거겠거니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초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진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먼저 동서와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겐 나이가 비슷한 동서가 있는데요. 다른 집처럼 서로 기싸움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와 동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한 아가씨를 데리고 인사 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가 바로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봤거든요. 묘하게 어디서 본 얼굴 같더라고요. 이름도 제가 아는 이름이고 말이죠.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서 그날은 별말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서 봤지 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죠.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과외 받지 않으셨어요? 어? 맞아요. 저 과외 받았었는데 설마 선생님이세요?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아가씨와 똑 닮은 정말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역시 나연 씨였구나. 세상에, 진짜 신기하네요. 저 사실 선생님이랑 연락 끊기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랬어요? 나도 나연 씨 너무 보고 싶었는데 반갑네요. 잘 지냈어요? 그럼요. 저야 잘 지냈죠. 사실 처음 남자친구가 시댁 가족들 얘기했을 때 좀 겁났어요. 시댁이라는 게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형님이라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무슨 겁을 내요.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어린아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참 이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인연이 이렇게 돌아오나 봐요. 나연 씨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앞으로 더 잘 지내봐요. 네, 선생님. 아니,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나도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서로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인연이 이렇게 현재로 이어져 가족이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과거에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제자라고 해도 동서로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존칭을 썼어요. 아무튼 그때 동서와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해요. 평범한 과외 선생님이었던 저조차도 나연이네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나연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나연이 방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나연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시더니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다. 나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나연이 부모님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셨어요. 아마도 그날의 일을 부끄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괜히 불편해져서 저를 해고했던 거죠. 하지만 나연이는 저에게 계속 수업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저도 나연이가 마음에 쓰여서 결국 밖에서 따로 만나 과외를 계속하기로 했죠. 그때부터 나연이는 저에게 친동생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고작 4살밖에 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코드도 꽤 잘 맞았고요. 선생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 지금 갑자기 떡볶이라고? 아유, 알았어. 그것만 먹고 다시 공부하는 거다. 역시 선생님은 최고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갑자기 놀러가 주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떡볶이 먹고 후식으로 붕어빵 콜? 당연하죠. 후식 먹을 배는 항상 남아있죠.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를 넘어서 힘든 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나연이는 늘 조용하지만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나연이가 너무 대견했어요. 가정 환경이 그러하면 기죽어 있거나 밖에서 무시당하기 십상이었는데 나연이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가정 환경 때문에 얼굴에 가끔 그늘이 져 있긴 하지만 저는 나연이가 꽃길만 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 후 나연이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나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 사이도 서서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도 나연이도 서로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나연이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졌어요. 그러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나연이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나연이 역시도 저와 다시 만나게 되어 놀란 눈치였죠. 상견례 자리에서 나연이의 아버지가 오셨길래 나중에 나연이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분명 나연이는 예전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였는데 만났던 기억이 없는 분이 나연 씨의 아버지로 계셨으니까요. 나연 씨, 상견례에 오셨던 아버님은 누구세요? 예전에 아버님 얼굴은 내가 봤던 그분이 아니던데. 아, 형님, 그분은 저희 새아버지세요. 어머니가 재혼하셨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뭐, 지금은 괜찮아요. 새아버지께서 참 좋은 분이세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런데 형님, 시댁 쪽에는 우리가 알고 지냈던 건 말 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괜히 제가 재혼 가정이라는 걸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봐요. 아유, 나연 씨가 내 동서가 되어줬는데 당연히 내가 지켜줘야죠. 걱정 마세요. 네, 형님. 앞으로도 많이 의지할게요. 나연 씨와 저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진 듯 다시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기로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 사이를 전혀 모르세요. 여러모로 서로에게 안 좋을까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동서 험담을 저에게 늘어놓으셨어요. 동서는 옛날 그 성격 그대로 말수도 적고 얌전해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는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 무표정해서야 어디 가서 예쁨을 받겠냐며 자주 트집을 잡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대답만 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더 안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동서는 사실 전업주부였거든요. 다른 직업은 따로 없었죠. 하지만 동서는 저에게는 사돈이 되시는 동서의 어머니에게 건물 4채를 물려받아 그걸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계 걱정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요즘 시대에 사람이 직업이 있어야지 건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동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적당히 미소만 지으며 흘려듣곤 했어요. 상대를 안 해주는 스타일이라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서를 험담하셨어요. 저렇게 비쩍 마르고 몸이 약해서야 어디 제대로 살림을 할 수나 있을까 모른다며 동서의 외모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죠. 저 역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물론 제 속은 편치 않았죠. 동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저와 동서 둘이서 나름대로 이야기해서 정한 것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셔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자고요. 하지만 가끔 동서가 비싼 선물을 들고 시댁에 오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입이 귀에 걸려서 동서를 반기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저를 일부러 낮추고 동서를 축혀 세우셨어요. 역시 교사보다는 건물주가 최고야. 작은 애 너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 우리 집이 든든하지 않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도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저야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서 몇 개 사갖고 온 거예요. 아유, 그래도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 너처럼 살뜰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에 비하면 네 형님은 그냥 흔해 빠진 센스 없는 며느리지. 어머니, 제가 센스가 없다뇨. 오늘도 제가 해드린 김치찌개 맛있게 드셔놓고선. 아이고, 김치찌개야 맛없게 하는 게 더 힘든 음식 아니냐. 네가 뭐라든 네 동서는 그래도 대단한 애야. 너도 좀 본받아야 해. 어머니, 형님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저도 형님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배울 점이 많거든요.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예의 바른 동서가 어딨어? 작은 애야. 너 혹시 큰애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내 앞에서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래 알았어. 너희가 그렇게 좋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래도 작은 애야. 네가 이렇게 와서 선물도 주고 하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앞으로도 자주 와주렴.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곤 했어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던데 그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이간질하는 이유가 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인가 싶었죠. 앞뒤가 많이 다른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힘든 직업이라는 뉴스를 접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도 별거 없더라며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성격이 나름 능글맞은 편이라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시면 저도 잘 맞받아치는 편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제 직업 특성을 살려서 시어머니를 맨날 학교에서 보는 초딩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냥 제가 시어머니 비위 조금 맞춰주고 말 들어주는 척하며 참는 게 더 나았어요. 형님,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말씀 하시던데. 형님,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말씀 하시던데. 형님이 저 싫어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싫어해. 어머니가 또 괜히 그러셨나 보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시댁분들이랑 같이 야유회 갔을 때 저 미신 게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 그러시는 게. 걱정 마, 동서. 우린 서로 잘 알잖아. 나도 어머니한테 동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동서가 지난번에 내가 먹을 커피만 일부러 한강물로 타왔다고 그러시던데 맛없는 건 나만 실컷 먹으라고. 네? 어머님께서 그러셨다고요? 아, 정말 하여간 진짜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만 잘 지내면 돼. 서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형님 감사해요. 진짜로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내요. 그럼 동서, 어머니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고. 나도 참 지겹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동서가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도 8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동서를 몰아세우셨고 그 덕에 집안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날은 참지 않고 화를 냈고 서방님도 동서를 말리느라 고생했죠. 저와 남편은 시댁에 뒤늦게 도착해서 사건의 전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리다가 자세히 들어보니 동서가 물려받은 건물들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건물 중 하나를 동서의 사촌에게 넘긴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였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네 건물을 사촌한테 넘기겠다고? 그건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건물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있니? 어머니, 그 건물은 원래 제 친할머니 소유였어요. 친할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일부러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사촌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 그 재산은 네가 관리하다가 우리 손주한테 물려줘야지. 어머니, 하지만 저도 친할머니처럼 하고 싶어요. 여자가 그런 재산을 갖고 있어야 남자들이 허튼 짓을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며느리가 생기면 할머니처럼 며느리에게 넘겨줄 거예요. 며느리? 생판 남한테 그걸 왜 줘? 환장하겠구나 정말. 제정신이야? 동서의 친할머니가 그 건물을 친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물려주신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난리 나셨던 것 같아요. 여자가 재산을 가져야 남자가 허튼 짓을 안 한다며 며느리에게 물려주신 건데 동서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으니까요. 동서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서의 새아버지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그렇게 동서 어머니를 이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명의를 다 동서 어머니한테 줬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자니 동서는 오히려 며느리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힐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 할머니는 너희 어머니에게 잘 되라고 물려주신 거지 자선 사업하라고 준 게 아니지 않니? 자선 사업이요? 아니, 제가 제 가족 도와준다는 게 왜 자선 사업이에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러니까 작은 애야. 네가 아직 세상을 다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냥 네 사촌들한테 뜯기는 거라고. 그런 거에 관해서는 가족들이 더 무서운 법이야. 어머니, 저는 제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믿어요. 이건 제 건물이고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참 고집도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가 더 말리지 않겠다만 나중에 그 결정이 네 발목을 잡을 때도 난 몰라. 후회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봐라.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참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반대를 조용히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동서는 초등학교 때 작은 이모님 댁에서 자랐대요. 동서의 친부모님이 많이 바쁘셨어서 동서의 작은 이모님이 동서를 돌봐주셨던 거죠. 동서의 작은 이모는 동서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동서가 사촌 동생과 치고받고 싸워도 무조건 친자식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동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다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와 작은 이모님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 작은 이모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동서가 그 건물을 사촌에게 넘기기로 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잠시 있다가 또 다른 얘기를 꺼내셨어요.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번에 사촌한테 넘기는 건 그렇다 쳐도 나머지는 네가 잘 관리해야지. 어머니, 나머지 건물은 일단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려고요. 그래도 네 자식 남겨줄 건 따로 있겠지? 그렇게 며느리한테 나 물려주고 그러면 괜히 네 아들만 고생이야. 결국 그날 대화는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한숨으로 끝났어요. 동서는 그 뒤로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는 서먹서먹하게 지냈습니다. 얼마 후 동서가 사촌을 위해 건물을 정리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어딘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생판 모르는 양반들한테 내 손주 재산 다 뺏기게 생겼다며 중얼거리던 시모는 동서와 쌓인 것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먼저 동서에게 연락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식사나 하자고 가족들을 시댁으로 부르셨죠. 시어머니는 동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있다고 하시며 분위기를 화해 모드로 만들려는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과연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동서와 화해하고 싶으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수상한 병을 꺼내시는 게 보였어요. 작은 병에 무슨 가루가 들어있었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조용히 뒤에서 어머님을 불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양념 좀 넣으려던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병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오래 해봤으니 그게 본래 시댁에는 없는 물건이었다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시모가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한 위인은 못 되기에 일단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동서도 갈비찜 냄새를 맡으며 웃으면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작은 애 왔구나. 어서 와라. 오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단다. 네, 어머니, 갈비찜 냄새가 정말 좋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뭘, 네가 와서 먹어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자, 어서 앉아라.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시어머니의 그 병이 신경 쓰였어요. 남편도 제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걸 눈치챘는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군요. 형님 왜 그러세요? 저도 덜 수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따라 손이 좀 가네. 그래 다 같이 맛있게 먹자. 근데 작은 애야, 네가 사촌한테 건물 넘긴다고 했던 거 아직도 생각 변함없는 거지? 네, 어머니 이미 정리 중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처럼 오랜만에 먼저 연락해 주셔서 왔는데. 그래, 뭐 아쉬워서 그랬다. 내가 너무 주책 맞았지? 일단은 먹자.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속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병에 든 가루는 정말 그냥 양념이었는지 의심이 계속 남았지만 일단은 동서와 시어머니가 서로 큰 다툼 없이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날 식사 자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그러실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캐묻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얼른 상 앞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갈비찜을 번쩍 들더니 동서 앞에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워낙 갑작스럽고 과하게 친절해 보여서 저는 순간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애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니까 많이 먹어라. 오늘 특별히 너 생각하면서 한 거야. 네, 어머니. 정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동서는 갈비찜을 앞에 두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걸 보시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안 먹으려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직접 갈비찜에서 살을 뜯어 동서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거 보렴, 살이 아주 야들야들하지? 자, 내가 직접 먹여줄게. 입 벌려봐라. 어머니, 제가 그냥 먹을게요.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뭘, 이래야 더 맛있지. 자, 하렴.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 향은 익숙하면서도 기묘했거든요. 저는 알 수 없는 경각심에 갑자기 심장이 요동쳤고 고개를 들어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가 갈비를 먹으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동서,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놀란 제 목소리에 식탁 주변의 모든 사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에 제 외침이 울려 퍼졌고 그 자리의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 멈추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접시를 그대로 힘껏 던졌습니다. 갈비찜 접시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 음식은 여기저기로 튀어올랐습니다. 음식을 던진 후 저는 비로소 주변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제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동서마저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서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무질 못했고 시어머니는 순간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갈비찜을 왜 던져버리니? 정신이 나간 거요? 동서는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아까 봤던 수상한 가루가 든 통을 휴지통에서 꺼내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얼이 빠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통의 냄새를 맡아보니 어디선가 꽃게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왜 갈비찜에 저 통에 있는 걸 넣었는지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왜 갈비찜에서 해물탕 맛이 나지? 이거 뭐야? 어머니, 대체 무슨 가루를 넣으신 거예요? 서방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동서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었어요. 이거요, 이거. 어머니가 이걸 갈비찜에 넣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대체 뭐죠? 아니, 그냥 그게 특별한 조미료 좀 넣은 거야. 괜찮아, 그 정도는. 어머니, 나연이가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는 거 모르세요? 왜 그런 걸 넣으신 거예요? 뭐? 꽃게 냄새? 갈비찜에 그런 게 왜 들어가 있어? 그냥 뭐 특별한 양념 좀 넣었을 뿐이다. 별거 아니야. 아니, 이게 별거 아닌 맛이 아닌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속이 불편하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나연이가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왜 넣으신 거냐고요? 그냥 특별한 양념 좀 넣은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 괜히 유난 떨지 마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잖니. 호들갑이요? 어머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넣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알려드렸는데. 에휴, 별거 아니라고. 난 그냥 맛있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도 한번 먹어보렴. 별미라고, 별미. 서방님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불안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갈비찜을 주워서 시조카에게 내밀었어요. 정훈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너도 갈비찜 좋아하지? 큰엄마, 저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거 꽃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그런 거 아니시래잖아. 그럼 괜찮겠지 뭐. 너는 그래도 너희 엄마보단 덜하잖니? 시조카는 머뭇머뭇거리다 큰엄마인 제가 내미는 거라 그런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제 손에서 갈비찜을 뺏어갔어요.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정훈이에게 주려고 하니 미쳤니? 왜요, 어머님? 괜찮다면서요. 이게 왜요? 어머님께서 정성 들여 준비하신 갈비찜인데.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내 새끼. 내 새끼 어디 보자. 정훈아, 너 괜찮은 게냐? 안 먹은 거지? 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조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에 모든 시댁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수상하게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훈이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설마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시모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말이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이 커져갔어요. 동서도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그 얼굴엔 두려움이 엿보였어요. 이렇게 모두가 의심과 불안을 품은 채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들 그래?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뭐 잘못이라도 했니? 다들 날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구는구나 정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식탁을 3개 내리치셨어요. 접시들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억누르려는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황당하고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이 도착하자 저를 향해 크게 소리치셨어요. 너 미쳤니? 경찰을 왜 부르는 거야? 무슨 동네 망신 줄 일 있어? 어머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네가 제대로 거들였으면 너도 좋은 일 생겼을 거야. 괜히 일을 크게 벌였었네. 좋은 일? 어머니,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머니도 큰 벌을 받으실 수 있었다고요. 경찰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수상한 약병도 경찰이 수거해 갔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 불려가셨지만 결국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었어요. 다행히 무슨 일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다음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엄중히 경고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며 오히려 더 난동을 피웠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편먹고 자기 한 명을 괴롭히러 들었다나요? 그래도 갈비찜은 결국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분석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갈비찜에서 다량의 게껍질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시어머니께 물어보니 처음에는 게껍질 가루를 자신이 넣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발뺌하려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넣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래? 괜히 나를 모함하려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원하시면 지문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이 통에 어머니 지문이 다 남아있을 텐데요. 예, 무슨 지문 검사야? 네가 무슨 과학수사대야 뭐야?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발음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경찰에서도 훈방 받으셨잖아요. 아휴, 그래 맞다. 내가 넣은 거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냥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동서한테 그런 걸 먹이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어. 그저 작은 애가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였어. 병원에 가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당장 건물 팔고 그런 일은 못할 거잖아. 어머니, 그럼 백혈병 걸린 제 작은 이모는 병원비를 못 구해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요. 일부러 그걸 막으신 건가요? 병원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기만 했어요.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죠.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가족을 해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셨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다. 너희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니 그 말이 어머니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나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제발 그냥 두시라고. 왜 제 사정을 무시하고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신 거죠? 그냥 네가 내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다. 나도 참 네가 그 건물을 팔면 우리 가족에게도 피해가 올까 봐 그랬어. 그렇잖니. 친정에 그렇게 하나둘 주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요, 어머니. 저희 와이프한테 피해를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미안하다, 나연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친정에는 준다는데 심지어 생판남이 며느리한테까지 물려줄 거라고 그러니 정말 미안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제가 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저와 제 며느리가 남남이라면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랑 저도 남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방님도 동서도 제 남편도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되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번 금이 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동서는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어요. 결국 건물 한 채를 무사히 정리해서 작은 이모님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형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시간이 괜찮으시면요. 그럼 무슨 일이야?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더니 건물 정리는 잘 됐어?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동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님, 사실 이번에 상가 하나를 형님께 드리고 싶어요. 형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정말 저한테 큰 도움 주셨잖아요. 어머, 동서, 그건 너무 큰 선물 아니니? 나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였는데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어. 형님, 저한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조금씩 용돈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가 하나 내어드릴 테니 나중에 지수한테 들어갈 학비 모은다고 생각해 주세요. 동서, 마음만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네가 잘 해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돼. 제가 형님한테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형님 덕분에 지금 제 작은 이모도 병원비 걱정을 덜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제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서가 이렇게까지 제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의 진심을 받아들여 상가 하나를 받기로 했어요. 저도 조금씩 용돈벌이도 하고 제 딸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동서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려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약간의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큰애야, 작은애한테 상가 하나 받았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왜 어머님이 궁금해하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고 또 상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그저 궁금해서 그렇지, 궁금해서. 대체 상가를 줄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었니? 어머니,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동서한테 가서 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동서가 어머님의 이응자만 나와도 소스라친다고요. 그래, 알겠어. 내가 죄인이지 뭐. 근데 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엄마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엄마, 우리 와이프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 그리고 아직도 재수씨 미련 있어. 내가 그러지 좀 말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할 말은 없겠구나. 아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저나 동서는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이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저희에겐 훨씬 좋았어요. 한 번은 어쩔 수 없는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어색함이 감돌았죠.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나 저와 동서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죠. 음식을 준비할 때도 예전과 달리 서로 도울 일이 없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챙기고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따로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았죠. 동서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이제 어머님과는 정말 남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도 그냥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어머님도 우리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맞아요. 예전엔 어머님 눈치 보느라 모임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도 우리대로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굳이 얽매일 필요 없잖아. 그 이후로도 가족 모임은 가끔 있었지만 저희는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지내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동서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평화와 안정감이 더 크다고 느껴졌어요. 이제는 저와 동서 모두 시어머니와의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은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이 저희에겐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많은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덮어두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예요. 매 순간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하고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더 큰 사랑과 신뢰로 돌아온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